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보던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네요. 저는 평범한 시골에서 자란 한 여자였어요. 20살 때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지요.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순수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어요. 제 위로는 두 명의 쌍둥이 오빠가 있고, 오빠들은 어릴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머리가 잘못되어서 조금은 남들보다 발달이 느린 오빠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들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컸고, 저도 어릴 때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살았지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저는 강원도 첩첩산중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어요. 외할머니는 몸이 아프셨지만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니네가 최할머니 댁 손주 손녀구나. 아이고, 할머니가 아프니까 우리가 잘 챙겨줄게. 할머니 댁내 사람들은 정이 많으셨어요. 저희를 정말로 친손주처럼 돌봐주셨고, 오빠가 아프면 옆집 삼촌이 오빠들을 업고 1시간을 넘는 거리를 걸어서 약을 타오기도 했지요. 아저씨 허리 아프지 않아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아닌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저씨가 너희 친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동네 사니까 같은 식구인 거야. 우리 어림이 동네 사람들은 다 품앗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 나중에 너희들도 아저씨가 한 것처럼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옆집 삼촌뿐만 아니라 어림이 동네에 사는 분들은 다들 저희에게 따뜻했어요. 저는 여름에 물이 가득 불 때면 냇가에 나가서 그물망을 돌밑에 쑤셔서 송사리들을 잡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에 된장을 풀어서 크기가 큰 고기도 제법 잡았지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미꾸라지를 한아름 잡아서 오빠들이랑 같이 윗옷에 미꾸라지들을 넣고 집에 가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보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이 또 미꾸라지를 잡아왔구나. 할머니가 푹 끓여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줄게. 알겠지? 할머니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팍 넣었어요.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정말 미친 듯이 날뛰고 난리가 나요. 저랑 오빠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우와 불쌍해, 우와 재밌어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구경거리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미꾸라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액을 쏟아내면서 죽고, 할머니는 그때 미꾸라지를 가져가서 밀가루를 넣고 박박 씻으셨어요. 할머니, 왜 미꾸라지에 밀가루 넣어요? 미꾸라지에 밀가루를 넣어야지 겉에 있는 불순물이 다 벗겨지고 진액도 벗겨져서 우리 손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는 그 미꾸라지들을 가마솥에 넣고 된장이랑 고추장 반반 섞어서 푼 다음에 시래기도 넣고 감자도 넣고 해서 미꾸라지를 푹 삶았어요. 그런 다음에 미꾸라지들이 형태도 보이지 않게 갈아버렸지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걸 어죽으로 불렀어요. 거기에 그때는 쌀밥이 귀해서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를 넣고 푹 끓였지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남들이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꿀꿀이죽 같은 비주얼이었지만 저희 입맛에는 꿀맛이었습니다. 감칠맛도 대단하고 정말 꿀떡꿀떡 넘어가죠. 그렇게 여름을 보냈어요. 오디도 따먹고 초봄에는 두릅도 따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마치 그 어림이 동네에는 문명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는 복작복작하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변화도 빨랐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는 전혀 아니었지요. 어디 1970년대에 그대로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정이 많아서 다들 도와주려고 하고 품앗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저는 너무너무 멀어서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어요. 산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 산 중간에 군부대가 있어서 항상 저와 오빠들이 산을 타면 군부대 아저씨들이 저희를 데려다 주고는 했지요. 아저씨들은 저희를 지켜주는 호위무사예요? 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저씨들은 호위무사가 아니라 군인이야. 어린 꼬마들이 산을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데려다 주는 거야. 여기는 너무 험해서 멧돼지도 다니고 고라니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알겠니?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어른들의 도움으로 잘 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순수했지요. 그런데 이 순수함이 저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함께 자란 친구들은 이 어림이 동네에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거나 학교를 시내로 진학했어요. 저와 오빠들이 끝까지 동네에 남은 마지막 어린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빠들은 몸이 아프니까 다른 동네에서 혼자 살 수 없었고 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니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아니, 우리 손녀가, 아이고, 그 험한 서울에 가서 몹쓸 꼴을 당하는 건 아닌가 몰라. 할머니가 돈이 많아서 우리 손녀가 이 동네에서 쭉 살 수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픈 오빠와 늙어가는 할머니를 위해서 저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간 서울은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건물들이 많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다들 도도해 보였지요. 뭐야? 강원도랑은 너무너무 다르잖아. 나는 도대체 어떤 세계에 있다가 온 거지?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시골 특유의 당당한 모습으로 당차게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는 한 성형외과의 데스크 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척이나 제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데스크 직업은 학력을 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죠.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간 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작은 병원이었어요. 직원은 데스크에 있는 저와 수술방 보조 직원 2명이었지요. 보조 직원 언니는 말이 정말로 없었어요. 딱 자기 할 일만 하는 언니였지요. 그 언니는 내가 빚이 4천이야. 무조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난 빚을 다 갚고 뜰 거야. 이 더러운 업계에서 있기 싫다. 너도 나이가 어리니까 돈 빨리 벌고 떠. 그리고 공부해라. 대접받는 직업 해라. 알겠지? 저는 처음에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속으로 저는 아니, 이렇게 밥도 꼬박꼬박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인데 나한테 왜 빨리 이곳을 뜨라고 하는 거지? 언니는 괜히 내가 부러운 건가? 나는 앉아서 일하고 언니는 수술방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요.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원장님은 항상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거든요.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저희 병원 덕분에 저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마다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강원도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등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강남에 있는 놀거리가 가득한 곳에서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방방 뛰면서 놀아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와 오빠들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따금씩 시골에 갈 때마다 변해버린 저는 생각했지요. 이런 시골에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나는 앞으로 어림이 동네에서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오빠들도 정신을 차리고 서울로 올라와야 할 텐데, 할머니도 서울로 올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서울에는 으리으리한 대학병원도 있는데.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랑 오빠들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게 할게요. 어림이는, 이 동네는 미래가 없어요. 여기가 얼마나 발전이 덜 되었는지 할머니는 몰라요. 서울은요, 모든 곳을 지하철로 갈 수 있고, 사람들도 다들 삐까번쩍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여기 사람들은 다 몸빼바지만 입잖아요, 할머니. 에휴, 옛것이 좋은 거야. 할머니도 너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단다. 요즘은 정이 없어, 정이. 그래도 어림이가 다른 동네보다는 정이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 순수해. 서울 사람들은 다들 등쳐먹으려고 하고, 순수한 사람들 이용해 먹으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지키고 있는 것이야. 알겠니? 그러니 손녀, 조심하거라. 우리 손녀 말 들으니 할머니는 손녀가 걱정이 되네.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이 한심하게 들렸어요. 그때는 제가 기고만장해서 할머니가 바보 같아 보였지요. 옛날 사람 같고 요즘 흐름을 모르는 그냥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서울로 올라간 저는 시골 티를 벗고 서울 사람들처럼 잘 나가고 멋진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슬슬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데스크 일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을 뿐더러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수술방 언니가 저에게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서울에서 살아남지? 어떻게 해야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원장님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미나 씨는 제가 본 데스크 직원 중에 가장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정말 이쁘고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서 이쁜 사람 많이 보긴 했지만 미나 씨처럼 자연미인은 못 봤네요. 수수하고. 10살만 어렸다면 미나 씨한테 청혼할 텐데. 맨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직감적으로 의사쌤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초반에는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랑은 거의 나이 차이가 20살에 육박했어요. 18살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그 남자는 이혼남이었거든요. 서울에 갓 올라온 젊은 제가 그 의사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고 해서 제 마음도 그분에게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는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의사쌤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내가 의사쌤이랑 사귀는 것을 할머니가 알면 나를 호적에서 팔 수도 있어. 안 돼. 이러지 말자, 미나야.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의 말을 듣고, 야, 미쳤냐? 정신 차려. 그딴 남자들은 알 거 다 알고 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는 거야. 완전히 남자 여우라고. 네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물정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는 기브앤테이크야. 그 정도 자산의 재력가의 의사면 원래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그 남자는 그냥 너를 놀이기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거라고. 냉정하지만 현실을 깨달아야 해. 안 그러면 너 정말로 상처 많이 받을 거야.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쌤을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정을 떼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원장님이 저에게 고백을 한 거죠. 금요일 밤이었어요. 병원 외식을 하는 날이었지요. 저녁이었고 수술방 언니는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산을 가야 한다고 해서 일찍 집에 갔고 저와 원장님 둘이 이자카야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갑자기 하이볼을 마시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나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사실 제가 미나 씨를 좋아하는 티를 미나 씨에게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미나 씨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요 미나 씨 많이 좋아해요. 그냥 미나 씨가 이쁘고 어려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요 이혼남이고 나이도 많지만 전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관계로 미나 씨를 좋아해요. 미나 씨의 그 순수한 웃음과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거꾸로 도는 것처럼 정말 달팽이관에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쿵쾅쿵쾅 하고 들리는 듯 했어요. 제 감정에 대한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의사가 너를 단순한 놀이개로 생각하니까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고 했지만 원장님이 저를 보고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 꿈꾸는 관계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저의 마음은 흔들리고야 만 것이었지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고 티가 났나 봐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 저희는 교제하기로 한 사이가 된 겁니다. 저와 그 원장님은 6개월째 교제를 했을 때 원장님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함께 살자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들과 미래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시골에 있는 오빠와 할머니들을 서울로 같이 데려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원장님의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내가 언제 이런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보겠어. 30억이 실제 하는 돈이냐고. 와, 진짜 이런 비싼 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니.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런 곳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 나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 소위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 대박인데 이거 진짜? 저도 그때는 속물이었던 거였지요. 저는 시골로 내려가서 할머니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 그놈 자식이 어딜 우리 손녀를 넘봐.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 할머니가 살아보니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 인간 자체를 봐야 해.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은 할미는 목숨 걸고 반대다. 할머니가 저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말한 모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옆집 노총각 삼촌도 와서 저를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났지요. 네가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해. 그렇게 늙은 남자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왜 주변 사람들이 그 남자를 데려가지 않았겠어? 응? 그래, 삼촌 말이 맞다니까. 에휴, 그리고 그 서울에서 성형외과 의사면 알 거 다 아는 놈인데 왜 우리 순진한 미나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우리 마을 사람들 발에 폭탄이 떨어져도 안 된다. 미나는 좋은 놈에게, 순박하고 진실된 놈에게 시집가야 해.
다들 말리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을을 나섰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 아니면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년 좋아할 남자 없어요. 어르신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든 저는 그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나 말리지 마요. 저는 모두의 손을 뿌리치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불효를 저지른 거죠. 그 남자와 결혼한 겁니다. 뭐 식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결혼 사진도 다 찍고 저는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 남자의 30억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신혼부부로 살게 되었어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고집대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남자가 살던 집에 사진을 걸고 제법 한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넓어서 내가 들어갈 방 공간 정리를 내가 혼자 하는 데는 너무 힘이 든다. 청소 아주머니를 좀 불러야겠어. 그렇게 부른 청소 아주머니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야, 정말 내가 많은 집을 청소해 봤지만 일이 좋은 집은 정말 10년 만에 오네. 아가씨는 어떻게 이렇게 시집을 잘 갔대요? 그러게요. 운이 좋았지요. 제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 사는 거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이쁜 아가씨 데려간 남편. 사장님 얼굴 좀 보고 싶네. 저기 걸려있는 게 저희 신혼사진이에요. 제주도 가서 스냅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제 남편 잘생겼죠? 저랑 띠동갑이 넘는데 얼굴이 무척이나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아주머니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그 사진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미친 아가씨, 이놈 자식 이름이 양진모 맞죠? 아니, 제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 내가 말하는 건데 지금 정말 똑똑히 들어요. 이놈 자식 품에서 빨리 벗어나요. 아가씨, 이 남자랑 결혼 생활 지속하면 아가씨 정신부터 몸까지 싹 다 망가지니까 당장 도망쳐요. 당장. 내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놈은 악마야. 내 딸 인생을 망치고 나도 이렇게 힘들게 한 놈이라고. 이 개놈 자식을 이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미친놈. 썩어 죽일 놈. 불구덩이에 빠뜨려도 시원치 않을 개똥만한 자식. 아주머니가 갑자기 정말 모에 흘린 듯이 미친 듯이 욕을 하는 겁니다. 세상 착해 보이시고 성실해 보이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정말 갑자기 그렇게 욕을 내뱉으니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요. 아니, 아주머니가 왜 이러실까?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에 차서 욕을 뱉으시는 걸까? 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저는 진정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요.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작은 2G 핸드폰을 꺼내서 저에게 폴더폰을 열고 무슨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첩 안에는 한 여성의 온몸이 피멍이 들고 정말 말로 하기 끔찍한 일들을 당한 사진과 증거들이 있었어요. 내 딸이 10년 전에 이놈이랑 결혼했수다. 내 딸도 20살이 갓 되자마자 이 미친 의사 양진모를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어. 이놈은 사이코패스라서 내 딸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고 싶어 했고 심지어 내 딸의 생이빨을 뽑기도 했어. 단순히 미를, 아름다움을 위한 거라고 딸의 이를 4개나 뽑아댔지.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자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딸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져든 거야. 하면서 따님이 당한 것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따님이 참다 못해서 이혼 신청을 했고, 가까스로 이혼을 해서 지금은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 거였어요. 청소 아주머니 딸은 정신과를 다녔는데, 정신과 선생님이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와 결혼한 것 같다고, 한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취급을 한 거라고, 정말 벗어나길 잘한 거라고, 이런 놈은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했나 봐요. 저는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나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양진모가 내가 집에 왔다는 것을 알면 내 딸을 찾아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지. 처음에 우리 딸이 이혼할 때도 우리 집에 도끼 들고 찾아오고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아가씨, 나는 가요.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목숨 걸고 비밀로 해주셔. 알겠죠? 네, 알겠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죠? 믿기 힘들면 이혼 판결 소장 번호 줄 테니 판결물 보시든가요. 난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아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도망을 쳐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미쳤던 것인지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 가리고 귀 막고 1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본색이 드러난 거죠. 자기는 때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 목을 조르거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뒷담을 까거나 고의적으로 환자의 얼굴에 망치는 수술을 했다는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심해지기 전에 도망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요, 나를 잡아서 핸드폰 번호랑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미쳤나봐요. 그놈 자식 미친놈이었어요. 나 오늘부터 그놈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할머니 집으로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놈 얼굴 할머니한테 보낼게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이놈이 우리 동네까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어림이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동네에 도착하니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미나야 잘 왔다. 그러게 우리 말 잘 듣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디야. 정말 아이고. 다들 저를 안아주었고 여기서 마음을 추스르라고 하면서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역시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었지요. 남편놈이 사라진 저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한 것인지 저희 동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사람들 엄청 끈끈하고 가족 같거든요. 다들 제 전남편이 저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짠 거였어요. 저희 쌍둥이 오빠들은 저를 괴롭힌 전남편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네 입구에 밧줄을 설치한 거예요. 전남편의 자동차가 들어온 순간 오빠들이 양쪽에서 그 밧줄을 싹 올려서 바퀴가 그 밧줄에 걸리게 했지요. 자동차 바퀴가 헛돌자 자동차에서 나온 남편은 야, 이 전응아들아,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차에 어쩌라고 이 바보야. 이 못된 놈아. 너는 우리 어림이 동네에 오면 안 돼. 하면서 오빠들이 콩알탄을 전남편의 얼굴에 막 던진 겁니다. 혹시 콩알탄 아시나요? 밟으면 팍 하고 터지는 따끔한 거예요. 오빠들은 착하고 순하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콩알탄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 거리를 걸어서 문방구에 가서 그걸 잔뜩 사서 손에 쥔 다음에 전남편의 얼굴에 그걸 던진 거죠. 너무 따끔하니 전남편은 으악거리면서 뒤로 물러났고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난리를 친 겁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왕할아버지 동네 어르신은 깨터는
어마어마한 쟁기처럼 생긴 걸 가져와서 야, 이놈아. 어디서 외간 놈이 우리 동네를 막 들어와. 깨 털듯이 네 강냉이도 한번 내 손에 털려볼래? 하면서 그 도구를 막 하늘 위에서 뱅뱅 돌렸어요. 옆집 백수 삼촌은 당신 뭐야? 어디서 우리 동네에 차를 끌고 막 들어오려고 해? 그리고 우리 귀한 쌍둥이 준식이 준호를 당신이 뭔데 삿대질하면서 욕해? 백수 삼촌은 손에 든 된장을 그놈의 얼굴에 퍽 하고 던졌어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순수하기도 한데 화가 나면 아주 무서웠지요. 왜 조선시대에 외놈들이 쳐들어와도 농기구를 든 농민들 때문에 침범하지 못했잖아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막 삿대질을 하고 곡괭이로 전 남편의 넥타이를 퍽 찢고 난리가 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남편은 차를 돌린 겁니다. 저는 뒤에서 그걸 다 지켜봤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동네를 떠나자 저는 엉엉 울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죄를 했어요. 서울 올라간 제가 잠깐 미쳤나봐요. 이 어림이 동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제멋대로 바꾸려고 하고 고집 피우고 진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됐어.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당연한 거지. 우리도 어릴 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뭐에 홀린 것처럼 다들 그랬어.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겪는 거니까 너무 자책감 가지지 마. 사람들은 되려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로 다 표현을 못했지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저는 어림이 동네에서 다친 마음을 추스르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던 아픈 쌍둥이 오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할머니에게도 다시 저의 온 마음을 담은 사랑을 주었어요. 서울에 가 있는 동안 가족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들은 정신이 아프고 할머니는 늙은 노무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싶었던 존재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한 제가 너무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저는 어림이 시골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역시 고향이 최고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이 순수함과 품앗이를 하는 게 당연한 우리 고향이 최고지. 저는 정이 가득한 고향의 내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서울에서 상처받았던 마음과 몸을 힐링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오빠들은 국가에서 마련해준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자기 밥벌이도 하게 되었지요. 그간 순수하고 정 많은 어림이도 제법 발전이 되어서 안에 프랜차이즈 커피점도 들어오고 많은 게 변했지요.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 옛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던 저는 어느 날 틀게 된 TV에서 제 전남편이 나오는 것을 본 순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할 뻔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고 무슨 커피를 100잔 마신 것처럼 심장이 떨리는데요. 뉴스에 청담 모 성형외과 의사 구속, 프로포폴 무단 투여 및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뜬 거였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인 거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인들에게 불법적인 수면제를 투여했고 유명인들을 조사하다가 전 남편의 혐의가 드러난 거였어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 사이에 또다시 재혼을 했고 그 재혼한 여자에게 어마어마한 폭력과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였지요. 의사라는 면허 하나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온 제 전남편은 혐의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형수술 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을 괴물처럼 만들어버리고 수술을 완전히 잘못한 혐의로 의료소송이 10개가 넘게 걸린 거였습니다. 결국 검사조차 이거는 구속을 해서 자세하게 수사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 악마 같은 제 남편도 그거를 피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뉴스에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유명한 정재계 사람들이 관련된 일이다 보니 일이 커지게 된 거였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 저에게 저거 네 전남편 아니냐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해주었지요. 저도 아주 아찔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전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했으면 저도 그 어마어마한 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지옥 같은 일에 제가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뒷목이 오싹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편은 면허 정지를 당하고 지금 의학업계에서도 면허 정지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악마놈은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놈이 의료행위를 지속하면 무조건 피해자들이 생기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남편 놈이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촌녀인 제가 서울에서 악마 같은 놈을 만나서 인생이 뒤흔들리고 큰일 날 뻔했다가 동네 사람들 덕분에 그 위기를 겨우 모면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돈, 명예, 화려한 것이 좋아도 저는 결국에는 가족들,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저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 같아요. 에휴,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오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껍질보다는 알맹이를 보는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